플루타르크 영웅전. 그러나 이윽고 그 어선이 접근하여 우선 세프티미우스가 일어나서 폼페이우스에게 라틴어로 대장군 하고 불렀다. 아킬라스는 그리스말로 인사하고 이 근처는 바닥이 얕고 또 모래로 되어 있어 도치 3단인 등선이 들어갈 만큼의 깊이가 못 되니 그들의 어선으로 옮겨 타라고 말하였다. 동시에 몇 척의 배에 왕의 병사들이 타고 있고 또 중장보병들이 해안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으나 이제 새삼스럽게 계획을 바꿔본 데짜 도망갈 길이 없겠다고 생각됐다. 게다가 불신의 태도를 보이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암살자에게 범행의 구실을 주었으리라. 여기서 폼페이우스는 벌써 그의 최후를 슬퍼하는 아내 코르넬리아에게 작별을 구하고 2명의 백부장과 필리포스라는 해방노예와 스키테스라는 노예를 먼저 어선에 타라고 명령한 다음 아킬라스 등이 어선에서 그의 쪽으로 손을 내뻗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아내와 아들을 돌아다보며 소포클레스의 다음에 식구를 읊었다. 독재자의 곁으로 가는 자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간들 그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을 친한 이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로 남긴 채 폼페이우스는 작은 배에 옮겨 탔다. 모선으로부터 해안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작은 배의 일행 중에는 그에게 친밀한 말을 건네는 자가 없었으므로 폼페이우스는 septimius를 보면서 나는 그대를 나의 군대 내에서 보지 않았던가 하고 물었다. septimius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입을 다문 채 아는 채도 하지 않았다. 또다시 긴 침묵이 흐른 다음 폼페이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에게 하려고 그리스말로 연선문을 적은 조그만 책자를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다. 일행이 해안에 접근하였을 때 모선에서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코르넬리아가 가슴을 졸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켜보고 있었으나 왕의 병사들이 다수 폼페이우스에게 환영을 표하려는 듯이 상륙 지점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서 얼마간 안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 폼페이우스가 일어서려고 필리포스의 손을 잡자 먼저 세프티미우스가 등 뒤에서 그를 칼로 찌르고 이어 살비우스와 아킬라스가 칼을 뽑았다. 폼페이우스는 두 손으로 옷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위험을 잃을 만한 말도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신음소리만 질렀을 뿐 칼로 치는 대로 얻어맞고서 59세를 일기로 절명하였다. 이 날이 바로 그의 생일 다음 날이었다. 모선에서 이 참극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해안까지 들리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황급히 다치를 올리고 도망쳤다. 강풍이 불어닥쳐 도망치는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집트군은 그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되돌아갔다. 이집트인들은 폼페이우스의 목을 자르고 옷을 벗긴 채 배 밖으로 던져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맡겼다. 그러나 폴리포스는 주인의 시신을 사람들이 실컷 구경하고 물러설 때까지 거기 있다가 바닷물로 시신을 씻긴 후 자기 옷으로 감쌌다. 시체를 화장할 만한 나무를 찾아서 해변을 돌아다니다가 조그마한 어선의 파편을 발견하였다. 썩기는 하였지만 머리가 없는 시체를 화장하기에는 족하였다. 이것을 긁어모아 쌓고 있는데 웬 남모를 로마인 하나가 그곳에 왔다. 그는 젊었을 때 폼페이우스를 따라 종군한 적이 있는 노인이었다. 그는 물었다. 폼페이우스 장군을 화장하려는 그대는 누구시오? 저는 폼페이우스 대장군의 해방노예입니다. 하고 필리포스가 대답하자 노인을 말을 이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일을 그대 혼자서만 할 일이 아니오. 이 늙은 것도 다행히 이곳에 오게 됐으니 한몫 끼게 해주시오. 낯선 남의 나라만 떠돌던 끝에 이 영광을 얻은다면 무수한 고생을 겪은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겠소. 싫은 일도 많았지만 로마 최고의 대장군의 몸을 만지고 매장해드리고 싶소. 이렇게 해서 폼페이우스의 장례는 끝이 났다. 그 이튿날 루키우스 렌툴루스는 키포로스 섬으로부터 연안을 따라 배를 타고 가다가 이곳에 도착했다. 그는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아직 몰랐으나 잿더미와 그 옆에 서 있는 필리포스를 보고서
명이 끝나 여기서 쉬려는 분은 누구시오? 라고 중얼거리다가 잠시 후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다. 그건 아마도 당신인가 보구려. 대폼페이우스 공. 그러고는 곧 상륙하였다가 적에게 잡혀 그도 처형됐다. 이렇게 하여 폼페이우스는 세상을 떠났다. 얼마 후 이와 같은 끔찍스러운 행위로 가득 찬 이집트의 카이사르가 도착했다. 그는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가져온 사자를 피를 뒤집어 쓴 살인기라도 보는 듯이 외면하고 칼을 들고 있는 사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폼페이우스의 반지를 받았을 때는 대폼페이우스의 죽음에 애도의 눈물을 흘렸다. 아킬라스와 포티누스는 결국 카이사르에게 처형당하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나일강변의 싸움에서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수사학자 테오도투스는 카이사르에게 잡히지 않았으나 이집트를 떠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면서 방랑을 계속했다. 후에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였을 때 테오도투스를 아시아에서 찾아내어 온갖 모욕을 가한 후 그를 죽였다. 코르넬리아는 폼페이우스의 유해를 받아들고 알바의 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다 매장하였다. 아게실라우스와 폼페이우스의 비교. 폼페이우스와 아게실라우스는 전기한 기록에서도 보았듯이 서로 상반된 상황과 성격의 인간인 것 같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인간적인 면, 정치적인 면, 처세 방법에 있어서까지 둘은 대조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 우선 폼페이우스는 가장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방법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차지했다. 그의 입신 출세는 순전히 그 자신의 노력의 결과였으며 또한 술라를 몇 번씩이나 도와 이탈리아에서 독재자들을 추방하는 데 있어 큰 공로를 세웠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는 신과 인간에게 대하여 다같이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왕권을 차지한 것 같은 불안정하고 순조롭지 못한 감이 있다. 먼저 인간에게는 그의 형인 왕이 자기의 왕비에게서 얻은 적자라고 선언한 조카 레오티키데스에게 사생아라는 숨겨진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원한을 사는 죄를 저질렀고, 신에게는 절름발이라는 그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신탁이 관하여 궤번을 농함으로써 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또 폼페이우스는 자기의 경쟁자이며 그에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술라가 살아있을 동안 그에게 계속 존경을 표시하였고, 사후에는 레피두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줬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을 자기의 아들 파우스투스와 결혼시켜 며느리로 삼았다. 이에 반해 아게실라우스는 별로 대단치도 않은 것을 구실 삼아 질책과 불명예 속에서 큰 명성을 지니고 있던 리산데르를 추측을 하였다. 술라는 실제에 있어 과거에 그가 폼페이우스에게 해준 것만큼의 대가를 폼페이우스에게서 받았으나 리산데르는 아게실라우스를 스파르타의 왕으로 만들어주었고 또 그리스 전체의 총사령관으로 만들어주었으면서도 그에게서 받은 대가는 비참하게도 홀대뿐이었다. 폼페이우스가 그의 정치 생활에서 과오를 저지른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생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과오의 대부분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카이사르와 그의 장인인 스키피오와도 관계가 있어서 자신과 그들에게까지 피해가 왔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을 귀여워한 나머지 스포디리아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행한 죄가 그를 사형에 처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무거운 죄였지만 무력까지 행사하여 자신의 아들을 살려줬다. 또 포이비다스가 음모를 꾸며 테베스와의 휴전관계를 파괴하였을 때에도 그 행동이 분명히 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그를 부추겼다. 요컨대 폼페이우스는 친구들의 청에 못 이겨 혹은 부주의로 조금 로마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아게실라우스는 본인의 옳지 못한 고집과 악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보이오티아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조국 스파르타에 피해를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난 중 그 어떤 부분을 이 두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개인적인 분을에 돌려야만 한다면
폼페이우스의 경우 확실히 로마인들로서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근거도 없을 만큼 정직하고 로마인들을 아꼈다. 이에 반하여 아게실라우스는 스파르타인들이 예측하였거나 미리 경고받은 절름발이 왕에 관한 신탁의 결과를 그들에게 자신의 욕심과 악에 가득 찬 행동으로 하여금 확신케 하였다. 비록 레오티키데스가 사생을 하는 사실이 1만 년 진본되었다 하더라도 에우리폰티다이 왕족은 아직도 엄존해 있었어. 리산데르가 아게실라우스를 지지하여 신탁의 잠뜻을 그릇 해석하고 기만하지만 않았다면 다리가 성한 적자 출신의 왕을 스파르타에게 얼마든지 옹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게실라우스는 레오크트라의 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돌아온 그 겁쟁이 병사들에게 엄격한 법도 그 날만은 쉬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겁쟁이 병사들에게 주어질 처우 문제에 관하여 아게실라우스가 꾸며낸 한편의 정치적 궤변 때문에 시민들은 크게 당혹해했지만 폼페이우스에게서는 그런 잔혹한 궤변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면으로 폼페이우스도 친구의 일이라면 우정의 인과 동시에 권력이 크다는 것을 보이려는 듯이 자기 자신이 만든 법 그 자체를 파기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는 법을 죽이거나 시민을 구하지 않거나 외견산 양자택일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몰렸을 때에는 법이 이러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그들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법을 죽이지 않을 방편을 안출해 내기도 하였다. 전쟁으로 아시아에 원정을 나가 있던 아게실라우스가 스파르타의 중앙정부로부터 귀국하라는 명령이 오자 그 즉시로 아시아의 전지를 떠나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그의 준법 정신의 극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아게실라우스는 폼페이우스가 그랬듯이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오직 개인의 입신 출세는 반드시 나라도 동시에 부강케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가의 이익만 도모하였는데 국가를 위한 그 철저한 정신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 복음을 통하여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권세와 영광을 초기같이 버렸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시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기로 하자. 물론 폼페이우스가 계획한 원정대와 그가 거둔 전공, 그가 세운 전승기념비의 수, 그가 정복한 나라의 수, 그가 승리를 거둔 전쟁 횟수를 합칠 때 사가 크세노폰도 아게실라우스가 거둔 승리 따위는 그 발 뒤꿈치에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인정한 데에는 필자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혁혁한 공정만으로 그의 정치적 승명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여기서 생각건대 역시 이 두 사람은 적에게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아게실라우스는 그의 왕가의 고국인 테베스를 노예화시키고 고대로부터 같은 뿌리였던 메세네를 근절시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스파르타마저 잃을 뻔하였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리스의 지배권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그들의 생활 태도를 기꺼이 바꾸려고 한 해적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거기서 마음 놓고 살 터전을 주었다. 또 아르메니아의 티그라네스 왕을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개선식을 빛내려고 마음대로 그를 도리어 로마의 동맹자로 삼고 단 하루의 영광이 앞으로 두 나라가 길이길이 평화롭게 사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장군의 탁월성이 주로 무술과 전략에 의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면 스파르타 왕인 아게실라우스는 적지 않게 로마 왕인 폼페이우스를 능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아게실라우스는 그의 수도가 7만이나 되는 적의 병력에 의하여 포위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 성내에는 수도를 방위할 병력이라고는 극소수밖에 없었다. 그것마저 에오크트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여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지만 이것을 이끌고 끝까지 수도 방위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가 불과 5,300명에 지나지 않는 병력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쳐들어와 겨우 도시 하나를 점령하였을 때 겁에 질려서 황급히 수도 로마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그는 자기 처자들은 모두 데리고 갔으나 시민들은 모두 무방비인 채로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나라를 방위하기 위하여 싸워서 적을 정복했어야만 했거나 아니면 그의 동포이자 동맹자였던 정복자와 휴전을 맺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그는 임기 연장을 거절하고 다시 집정관에 임명한다는 것을 반대한 자신과 똑같이 생각을 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 로마를 점령케 하고 메텔루스를 비롯한 모든 시민을 전쟁포로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한 것은 폼페이우스의 크나큰 실수가 아닌가 한다. 아기실라우스는 자기가 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적으로 하여금 싸우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적보다 약할 때에는 자신이 전쟁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장군의 최고 기능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늘 이러한 전법을 구사하여 일생 동안 한 번도 적에게 져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와 싸운 카이사르는 그보다도 훨씬 약한 병력이었으면서도 위험을 요리조리 잘 피하였다. 그리고는 그의 힘을 집중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끌고 싸울 수 있는 싸움터로 상대를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적의 수중에 있었던 재산이며 군수물자며 재해권까지 수중에 넣게 됨으로써 싸우지 않고서도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18.